지금의 PPT 내용은 12월 1일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강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강의 내용에서 수정돼야 되는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의 조건은 이렇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현재 윤석열 정부는 분양가가 떨어져서 경쟁이 덜 치열한 상태도 아니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적이지도 않고 수요 대비 공급도 원활하지 않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현재는 정부가 원하던 안정적인 시장은 아니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25년에 지금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극단적으로 갔을 때 우리가 탄핵 때는 정부가 바뀔 수 있으니 정부가 바뀔 때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 아마 이번 전월세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흔들릴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그 이유가 아마 다음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푸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잘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자, 지금 이 그래프는 86년부터 2024년까지의 그래프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4개의 박스 안에 있었던 시기가 부동산 시장에서의 하락이라고 제가 판단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시장 40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총 4번 정도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공급과 경기 침체였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내수 경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내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마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어제처럼 이렇게 계엄령을 내리고 그리고 외국의 투자자분들이 빠져나가고 사람들의 불안감이 심해진다면은 다시 한 번 더 경기 침체급으로 우리가 불안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왔을 때는 이렇게 다시 부동산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동시에 보았으면 좋겠다인데, 이 다음 표가 제가 이 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이게 지금 3번째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저희가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있다라고 제가 가정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전체 시장은 2009년이고 전세 시장만 하면은 2012년인데, 이렇게 봤을 때 수도권 공급이 현재는 그 당시에는 과다했고 매매 지수는 하락이고 전세 지수 상승에 정책 기조 완화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하자라고 여러분께 표를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도권 공급은 부족하고 매매 지수는 조정 상태고 전세 지수는 상승이고, 그리고 정책 기조는 규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준비하자고 보여드렸던 표인데, 여기서 보여지는 1, 2, 3, 4의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시장을 보는, 이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보다 우리의 현재 지금 상황, 여기 1번, 그리고 우리가 감당 가능한 리스크, 그러니까 얼마나 핏한 금액으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가, 그리고 3번은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투자를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이 4번, 그렇죠, 지방 규제라든지, 두 번째 금융 규제, 그리고 부동산 정책, 전세가율, 이렇게 지금 전부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을 보니 이제 어제부로 어떤 사람들이 어땠어요? 되게 많이 혼란스러웠었는데, 이미 원화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코인이 빠진다든지 그리고 주식시장은 서킷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불안해했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2025년에 정부 임기를 마치고 다음 정부로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수도권 공급은 부족하고 매매 지수는 조정이고 전세주 상승의 정책 기조 규제가 현재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모습인데, 이것이 만약에 지금의 야당이 집권 여당이 된다면 이재명 지금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나올 것이고, 그럴 경우에 다시 또 기본주택 공약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전세 지수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실 당장은 전세 물량이 많아지지 않겠지만, 이게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법인데 이걸 만약에 세금을 통해서 매수를 하고 그걸 공공임대로 내놓는다면은 전세 지수는 전세 물량이 많아지고 일시적으로 전세가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 기조는 당연히 그는 완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공약을 보면은 정책 기조는 언제나 규제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수도권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면은 이 기본주택 시행이라는 것과 이 대출 규제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가 중요한데 2025년에 대통령 선거 시의 대응 방법으로는 저라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지켜보겠다는데 원래는 지우고 갈게요. 원래는 이제 2, 3, 4, 5번이 그 당시 12월 1일에 강의 드렸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선거를 시작하게 되면은 부동산 공약이 나올 텐데 아마 기본주택, 반값주택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아무래도 공급해야 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제시하겠지만 그 당시에 뭐 홍준표 후보도 그랬었고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랬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다들 이야기했듯이 반값 아파트, 청년주택, 보금자리 주택, 행복주택이 아마 재등장하게 될 건데 이게 집권 여당을 지금의 민주당이 만약에 받게 된다면 이 기본주택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지켜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사실 지방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시장 상황을 설명드렸으니 지방에서의 세수 원천은 어디라고 했죠? 부동산세죠. 원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가 있다고 했는데 아마 부동산세 또 세수가 걷어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또 지방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건설 경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금융규제 강화 시도는 여전히 나타날 거고 전세가율의 변화나 부동산 정책 완화는 똑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대통령 선거 시에 부동산 공약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근데 만약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유지할 경우에라도 제가 12월 1일 때 설명드렸던 내용과는 조금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저는 아마 현금 보유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것 같긴 해요. 지금 안 그래도 어수선했거든요. 지금은 사실 대출이 안 되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이럴 때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년에 계속 아마 대통령 임기를 유지한다면은 본인이 판단했던 대통령의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현금 보유나 여러분들의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으셔야 된다. 그게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내수 시장의 유동성 유입 가능성이 굉장히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융규제와 지방규제, 부동산 규제 완화 가능성이 증가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굉장히 큰일을 치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출구가 없다 보니 내 편을 만들려면 내 편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이제 펼쳐야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금융규제를 완화시키는 부분들, 지방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키는 부분들은 지금 충분히 국회 동의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어수선함 속에서 또 그들의 편을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결국 매매 가격은 상승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내수 경기가 어려우니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유동성 유입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이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곳에 포커스를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권 전세가율이 상승하면서 그 유동성이 수도권으로 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걸 동시에 풀어버리면
지방 부동산은 또 여전히 힘들어지고 이 유동성이 수도권으로 몰려든다는 것이 가장 큰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부동산에는. 부동산이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야 하고 많이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바닥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러나 어수선할 때 실행에 옮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새벽 3시 반에 블로그에서 글을 쓰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앞으로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발 바닥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제 제가 제 아내랑 같이 제 모니터가 이렇게 양쪽에 2대가 있어요. 2대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게 좀 옮기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게 사람들이 공포에 매수해야 된다는 걸 제가 12월 1일에도 강조를 했었지만 당장 주식에 대한 이야기, 당장 코인에 대한 이야기, 다 팔아야 돼. 계엄령이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하고 또 공포에 떨고, 과연 이분들이 계엄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기회라고 생각했을까가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이렇게 바로 생각했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먼저 생각했을까? 저는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지가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떴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배웠던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2번째, 매수세도 떨어지고 있고 지금 거래량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진짜 사실은 기회거든요. 여러분들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자고 했던 건 내가 감당이 가능하면 지금 진짜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똘똘한 한 채를 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수익금과 수익률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팔리는 물건으로 매수하면은 갈아타기 하면 돼요. 2년 뒤에.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바닥 좀 기다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3번째, 야당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되더라도 사실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매매 상승을 저지시키는 데 포커스를 하고 있다면 그 다음 대통령이 되실 분은 전세 공급으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2028년까지. 왜 제가 2028년까지라고 말씀드리냐면 2028년이 국회의원 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방향은 바뀔 수 있지만 완전히 시장 자체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정책이 바뀌는 것에 집중을 하는 이유가 사실 시장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막고 있는 게 정책이에요. 더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러면은 공급 물량을, 사실 제가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법은 다주택자를 완화시켜서,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시켜서 그들끼리 경쟁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주택자들이 부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다음 장이라는 이 다음 이제 페이지인데, 다음 페이지에 나올 정책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2026년이나 2027년보다 조금 더 늦게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정책들이 이제 지금 보여지는 이 좌측에 있는 붉은 이제 박스 안에 있는 건데, 이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펼쳤던 완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아마 이런 완화 정책을 조금이라도 덜 펼치면서 공급 물량을 밀어내려고 할 거예요. 저는 아마 세금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세금이 굉장히 부동산 쪽으로 많이 치우칠 것이고, 그 세수에 대한 부족이 나중에 역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싶었고, 사실 제 핵심은 이거예요. 돈보라의 생각 정리인데, 제발 계엄이라는 말이 떴을 때 여러분들은 기회라고 알아들으셨어야 됐고, 그리고 지금이 제가 기회라고 하는 건 준비된 사람들에 대한 기회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 그러니까 지금이 최고의 바닥이야. 최고의 저평가야. 지금이 2016년도처럼 투자를 하기에 너무 좋은 시간이야가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최선의 것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제발 제가 뭐라고 했죠? 쉬운 정보를 취득해서 그 타이밍을 제발 기다리지 마라. 전문가들도 그 타이밍을 모르잖아요. 저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계속 거래를 하고 있어도 그런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제발 환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또 채팅방에는 갭사목으로 뭐 하면 되나요를 또 외치고 있으니까 미치고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부족한데 계속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반복적으로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70명 정도는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70분 정도는 들어오셔서 응원을 해주시네요. 저도 정말 감동이네요. 더 열심히 할게요.